YTN 뉴스라이더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심포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대시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 미사일들이 각각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면서도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또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동력 잠수함은 물론 기타 신형 함선 검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은 또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핵 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며 군 핵 무장화 실현을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북한이 지난 24일에 발사했다고 주장한 미사일 역시 불화살 3-31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개발 중인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대시 3-31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후 북한이 나흘 만인 어제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 명칭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심포시 인근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심포가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곳인 만큼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미사일 재원 등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북한 측의 주장대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우리 군이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워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순항 미사일 발사 등 북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한 YTN 질의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과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또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에 이어 28일에도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부에 있는 미군 전초기지 타워 22의 위성 사진입니다. 미군 당국은 타워 22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 지난 석 달여간 160차례 공격이 이어졌지만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 세력은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점령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의 우방인 요르단 정부는 드론 공격이 요르단 땅이 아닌 시리아의 알탐프 미군 기지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ومقتل 3 جنود أمريكان وإصابة عدد من الجنود وهذا خارج حدود الأراضي الأردنية الأراضي المملكة الأردنية الهاشمية.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최고의 애국자들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희생장병의 뜻을 이어 테러와 싸우겠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공격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a tough day last night in the Middle East. We lost 3 brave souls.
we shall respond.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 사망으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의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ut it's another very dangerous step because, as I say, the US will have to respond even more strongly than it's done to previous attacks. 워싱턴 포스트는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군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지금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2달간 전쟁을 중단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이 110일을 넘긴 가운데 지금은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일대 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은 희생자와 부상자들로 넘쳐납니다. الطواقم اللي كانت تشتغل طوال فترة الحرب أعداد المصابين اللي بتوصل للمستشفى أعداد بشكل كبير معظمهم بيجوا من المدارس قصف المدارس والتجمعات السكنية. 전장을 가까스로 벗어난 피난민들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 뚝 떨어진 기온 속에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야속한 비까지 쏟아졌습니다. فشلة كم احرموا كلهم ميه وطول الصبح اقسم بالله جمد جسمي كان مجمد هيك لولا البنت ولعت نطفة نار نتدفى عليها بس. 이런 지옥 같은 전쟁을 멈춰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인질을 모두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2달가량 전쟁을 중단한다는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제시한 안을 기초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안에는 1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남성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추가로 30일가량 군사작전을 멈춥니다. 양측은 조심스럽지만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أكدنا مرارا أننا تعاملنا ولا زلنا نتعامل بكل جدية مع مقترحات وأفكار الوسطاء في قطر وفي مصر وهناك اتصالات متواصلة ولم تنقطع معهم. והיא גם אמרה שהיא יכולה לעזור להחזיר אותם, אז יועילו להפעיל את הלחצים שלהם ויפעילו, הם שמו את עצמם כמתווכת, בבקשה, יועילו להוכיח את זה ולהחזיר. AP통신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2달간의 휴전이 성사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양측 간 분쟁의 완전 종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어젯밤 서울 구기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에 SUV 차량이 돌진해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70대 운전자가 다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대사관저를 지키는 작은 초소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초소 문과 유리창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SUV 차량이 초소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사고 차량은 초소를 들이받고 뒤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초소 안에서 홀로 근무를 서던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가 날아가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들이 막 황급히 왔다 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7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장윤아들목 창원 방향을 지나던 25톤 화물차가 멈춰있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정차한 경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제주에서 옥돔을 잡고 복귀하던 어선이 높은 파도를 여러 번 맞아서 침몰했습니다. 당시에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조명탄이 터지고 해경대원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표선 남동쪽 18km 해상에서 제주 성산선적 4톤급 어선이 높은 파도에 침수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밤 10시쯤. 이 사고로 선장 60살 A씨와 인도네시아 출신 25살 선원 B씨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출신 23살 선원 C씨는 다른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당시 옥돔을 잡고 복귀하던 중 너울이 배를 덮쳐 앞부분이 사고를 당하고 침수되면서 엔진이 멈추고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C씨를 구조한 다른 어선 선장은 해경에 사고 어선이 높은 파도로 인해 침몰 중이라는 교신 이후 연락이 끊겼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배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북풍이 불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너울이 일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하고 조명탄 110여 발까지 사용하며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제주 해경청장이 직접 경비함에서 수색을 지휘하며 해군과 공군, 관공선과 민간 어선 등과 함께 집중 수색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고 해역 기상이 여전히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 수색 중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현지 초속 12m/s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기상 여건이 녹록치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한 뒤 실종자들에 대한 집중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정부가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난 서천시장 피해 상인들에게 대출 연장과 생활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대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200개 넘는 점포를 잿더미로 만든 충남 서천시장 화재 사고. 이 화재로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불에 완전히 타버린 수상동 상인들은 물론 겨우 화마만 피한 농산물동 상인들까지 상인이라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힘들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이 대목 1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제 장사를 하는 시기인데 부정 대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이라도 오늘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피해 상인들에게 대출 연장과 생활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피해 상인에 대한 500만 원 지급뿐만 아니라 대출과 보험료 등 금융지원, 그리고 전기와 수도세 감면 등 38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깎아주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도 추진하는데 시장 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 위로금은 전액 도비 200만 원 받고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도비 50% 우리 서천군, 군비 50%에서 300만 원 개당. 다만 정부는 서천시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포 대신 이에 걸맞은 피해 지원을 관계기관 등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재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탈당파 의원들이 만든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정당의 이름 개혁미래당입니다. 진보 세력부터 제3시대 빅텐트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는 개혁신당이라는 텐트로 첫 공동 대중행보에 나섰는데요. 개혁미래당을 향해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이 겹치는 것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옆집 이름이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연일 러브콜을 보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에 남겠다면서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총선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랑 같은 뿌리를 둔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갇힌 개혁미래당을 함께 띄우기로 한 겁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통 정강정책과 선거 공약 등을 발표하고 5명으로 구성될 지도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될 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 간 소통합을 먼저 이룬 만큼 제3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논의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빅텐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내부 논의도 거치고 이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지 기반과 가치가 다른 보수 진영 제3지대 세력과의 통합은 풀기 어려운 숙제란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 먼저 손을 잡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막 닻을 올린 진보 진영 소통합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과학기술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지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걸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통합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적잖은 만큼 이들 제3지대 세력은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역 의원 영입 등 각자 몸집 키우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왔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선언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면 출마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는 이유,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여의도의 시선은 누가 선거에 나가느냐, 즉 공천에 쏠려 있습니다. 당 역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마련한 국민의힘, 오늘부터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옥석 가리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단 현역의 이목은 컷오프에 쏠려 있는데요. 누가 오기 되고 누가 서기 되는가, 그 기준점이 궁금하잖아요. 지역에서의 당 지지율과 의원 개인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히 당세가 강한 영남권 의원들이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공천 시기의 속도가 더 빠른 곳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컷오프 대상과 경선 지역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설 연휴 전에 일부 지역구에는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공천장을 받지 못할 경우 당을 나와서 제3지대 정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천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 도입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후보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본선에 나갈 후보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등도 내야 하는데 관심은 현역 의원 컷오프에 더 쏠려 있습니다. 이른바 교체 지수를 산출할 때 40%로 비중이 가장 큰 여론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당과 개별 의원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라 당세가 강한 영남 지역 의원들이 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30%로 두 번째 비중인 당무감사에서 영남권 현역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당보다 한 발 앞서 후보자 공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컷오프 대상과
경선을 치를 곳을 가려낼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지역의 경우 설 연휴 전에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총선 과정을 보면 한 8차, 9차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와 현역 의원 평가가 컷오프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경선 점수 감산폭이 큰 하위 20% 명단과 친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권리당원의 지지를 노리고 비명계 지역구를 노린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3지대 세력화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4월 총선에서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 지역은 현재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지만 홍 원내대표가 서초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곳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이 껍데기는 가라라면서 완장을 찬 민주당 운동권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사 중심의 검찰 독재 저지를 내세워왔던 만큼 운동권 청산 대 검찰 독재 저지도 이번 총선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안전을 두고도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여야는 각각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데요.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엽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의 외부 일정이 늘어나는 만큼 경력 확충과 세부 경호 지침 마련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경상 추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국무총리실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한홍, 강민국 의원만 항의 차원에서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반쪽 진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0일 전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이 법안 공포 여부를 정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고민의 길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4번이나 사용한 데다 유가족들의 반발 역시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배상에 초점을 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함께 묶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며 칼날을 벼리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열흘 만인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안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등 문제가 적잖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묶어 파상 공세를 펼칠 태세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점은 제2요구 건의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30일 정례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굳게 닫힌 문 보이시죠?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가족과 지인을 내세워 화물 운송법인 4곳을 운영하다가 차주들의 운송료를 가로채 잠적한 김모 씨의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범행 직후에도 김 씨가 비슷한 업체를 차리려고 시도한 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늘 뻔했네요. 아찔합니다. 네, 화물차주들의 먹튀 피해가 반복되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금 지급 시차인데요. 원청이 하청업체의 대금을 다음 달 말에나 지급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길게는 2달 뒤에야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쥔 사람이 작정하고 나쁜 맘을 먹으면 돈을 떼이는 건 시간 문제란 거죠. 누군가의 생기가 걸린 피 같은 돈, 업주의 양심에만 맡겨두는 게 맞을까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지된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법인 사무실로 등록된 이곳은 현재 아무도 있지 않은 듯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사 등 4개 화물 운송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 씨가 잠적한 건 지난해 7월쯤. 이에 앞서 2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물론 화물차주들의 운송료와 직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가로챈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17억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씩 10여 명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 한다 회사한테. 그리고 월 10%씩을 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간 거죠. 17억 정도를 못 돌려받아서. 잠적한 김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또 다른 화물 운송 법인을 차리려고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거래하던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 1차 하청업체와 신분을 과시한 겁니다. 지난해 10월엔 1차 하청업체 소속 운송관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며 금품 로비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팀장 자기가 어떻게 구워 살면 나한테 그래서 500만 원 가져갔단 말이야. 뇌물? 여태까지 받아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1차 하청업체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담당 직원의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에게 일부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5억 원가량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LS 하청과 재하청업체에서 화물차주들의 먹튀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엔 대금 지급 시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청인 CLS가 하청업체의 대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고 있다 보니 화물차주들은 한두 달 뒤에야 운송료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목돈을 쥔 하청, 재하청업체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챈다면 피해자들은 뒤늦게서야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꼴입니다. 원청인 CLS 측은 하청업체 대금 먹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시점이 개선돼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출산하면 자녀 한 명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 유아수당을 주겠다. 며칠 전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냐고요? 아닙니다.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네, 이 노래 구절 기억하시죠? 다소 황당무계한 공약으로 화제가 됐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내놨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데 이런 정책이 실제로 출산 증가로 이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등록지만 바꾸는 인구 뺏기 경쟁일 뿐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가족복지 분야 예산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멀고도 험한 저출생 대책, 하지만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출산 때 주는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 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뺏기 경쟁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등록증만 바꾸는 거예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정말 그야말로 쏟아 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 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 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문을 닫아야 했던 넷째 일요일이지만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기로 하면서 문을 연 겁니다. 편하다는 반응과 함께 재래시장을 찾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장 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까지 함께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래는 문을 닫는 넷째 일요일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장 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한 달에 2번인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서초구가 가장 발빠르게 나선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장을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어차피 시간이 주말에밖에 없기 때문에 주중에 이런 저녁 늦게 마트에 오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올 때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현행유통법은 매월 공휴일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되 자치구 조례를 통해 협의를 거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들도 속속 의무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시장을 찾았던 손님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열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사람들이 덜 다니겠죠. 날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안에서 따뜻하게 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쇼핑하기에도 편리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도입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마트와 재래시장 상인 간의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52만 무슨 숫자일까요?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던 개들의 수입니다. 얼마 전에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약 40년간 이어져온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생명이 생겼죠. 방금 짚어드린 대로 모두 52만 마리나 됩니다. 입양이 쉽지 않고 개체 수도 너무 많아서 보호소가 모두 품기도 어려울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법의 유예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박정은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산 쪽에 자리 잡은 동물보호소. 식사를 챙겨주러 들어온 활동가가 반가운지 대형견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지난 2020년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불법 개농장이었던 곳이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길러지던 250여 마리 가운데 130여 마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고 3년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보니 대부분 덩치도 크고 오랜 농장 생활로 사회화가 안 돼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전국 개농장에 남아있는 52만 마리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보호시설로 이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남은 식용견들을 전부 보호소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동물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개 한 마리를 보호하는데 한 해 평균 200만 원 정도 드는 데다가 보호소나 민간시설은 유기견들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만 해도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한 달에 3톤 가까이 들었는데 막 700, 800마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료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걸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일각에선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인 비용을 생각하면 안락사 추진도 부담스러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식용견들이 자칫 고통스러운 죽음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구조될 개들의 현황 파악부터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확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다주택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자 승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처분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진 취소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는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주택 보유 조사를 했습니다. 승진 대상자인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택 보유 사실만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4급으로 승진했고 전체 후보자 132명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A씨의 거짓말은 얼마 안 돼 들통났는데 경기도는 A씨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급으로 강등 조치했습니다. 징계가 의결됐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탓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정부 판단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고 2심은 A씨에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 보유 조사 과정에서 거짓 답변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주택 보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주택 보유 조사를 고위공직자 승진 임용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법적 다툼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월급으로 매달 1억 1천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79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재벌 총수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은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임금도 더 받고 성과급도 더 받기도 해야 하는데요. 역대급 이자 수익에도 그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자 장사로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금리가 고공행진을 벌이며 높은 수익을 올리던 은행권에 정부와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은행권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전년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을 일반직 기준 2%로 결정하며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추기로 한 겁니다.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의 200%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이익을 거뒀지만 이자 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 그런 게 이제 좀 떨어지고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 박탈감, 좀 사기 저하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뭐 전 국민들이 다 좀 대출 금리 부담, 좀 불경기 이런 거 힘들어하는 건 공감은 하나. 대신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소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자 납부액을 환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사기꾼들은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 서민들 등 치르고 준비 중인가 봅니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대출 환승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5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 10% 안팎으로 빌렸던 신용대출 2건을 6%대로 바꿀 수 있다며 내건 조건은 기존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부분은 정리가 되셔야 되는 조건으로 지금 6,700만 원 승인 나오신 거고 금리는 6.2% 지금 확정이 되셨어요, 고객님. 은행 직인까지 찍힌 서류에 의심 없이 보낸 돈은 자그마치 3,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금리의 이자를 줄여보려다 박 씨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비율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면 관련 피해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환대출 신청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대출 기조에 편승을 해서 이를 노리는 이제 보이스피싱 역시 많이 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한 대환대출 권유 전화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사 무마나 인사특혜를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광주 전남의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 결과 전현직 검찰과 경찰 등 8명이 구속됐죠. 막바지로 가고 있는 사건 브로커 수사가 관급공사 계약 비위와 정치권 연루 의혹 등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사건 브로커 사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A씨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18억 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성 씨에겐 곧바로 사건 브로커라는 이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를 통해 A씨에게 돈을 받은 성 씨가 경찰관들에게 수사 무마와 승진 청탁을 한 의혹들을 밝혀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전 경무관과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들도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치안감은 숨진 채로 발견됐고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현직 치안감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에 대한 저의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과 수사관 등 20여 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성 씨와 연루된 업체들의 관급공사와 납품 실적, 전남 공공기관 계약 자료를 확보하던 내사도 진행됐습니다. 청탁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면서 추가 비위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후속 수사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저희 최영죠?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확장경제 가중과 발행하는 건물과 횡령으로 실적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보면 매달 빠지지도 않고 건강보험료는 잘도 빠져나갑니다. 생활비도 빠듯하지만 좋은 의료 서비스 받기 위해서 피땀 흘려 돈 버는 겁니다. 이 건보료를 무려 46억 원이나 횡령한 직원을 잡기는 잡았는데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그 호화 리조트에는 무슨 돈으로 있었던 걸까요? 정령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변제 거부 얘기부터 좀 해보죠. 피해 금액 변제를 아예 거부했는데 그러면은 아예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이 전직건보공단 팀장 46살 최모 씨의 주장입니다. 나는 40몇억 원을 횡령을 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돈이 전부 없고 또 이제 가상화폐나 여러 가지 선물 투자로 탕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2년 4월부터 이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본인이 임의로 이제 본인의 계좌에 송금을 하거나 인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으로 보내야 될 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려 46억 원을 이제 횡령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후 본인이 전부 다 이제 소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그 많은 여러 분야의 돈 중에 병원에 보내야 할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요양기관의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긴 한데 이 그 지급 보류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금을 우리가 내잖아요.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병원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요양병원비라든가 치료비 명목 등으로 이제 병원에 줘야 되는데 의료법 위반이나 각종의 문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일단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다가 이 문제가 해소되고 이걸 적법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 병원 등에 이제 지급하는 금액을 이제 지급 보류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이거를 지급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요양병원 지급 보류액을 정상적으로 병원들에 입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건데요. 특히 이제 계좌 송금 계좌의 어떤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임의대로 이제 계좌 번호를 수정할 수 있다 보니까 마치 병원에 지급한 것처럼 하지만 본인 계좌로 17개의 기간의 금액을 보낼 것을 7차례에 거쳐서 46억 2천만 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서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됐고 안료 진료비의 지급 업무 담당 부서가 이제 교차 점검을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했던 점을 발견해서 3명을 중징계 처분한 상태입니다. 자, 이 다시 최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변제 거부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더라고요. 변호사는 왜? 추후에는 선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이제 선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국선 변호를 해줄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전략은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 변제를 할 은닉된 자금이 전혀 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님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할 자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자금 조사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것도 사전에 뭔가 좀 법적으로 좀 알아봤을 모종의 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요. 양형에서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거는 피해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따박따박 정말 국민 혈세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진 자금인데 이것이 이제 구멍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 피해 회복을 못한다라는 정당한 사유, 내가 진짜 가상화폐 관련한 선물 투자를 해서 탕진했다라는 것을 도저히
굉장히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 설마 한 푼도 안 남기고 이렇게 탕진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재판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만요. 이 변명과 회피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이 다른 데 은닉되어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양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은닉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수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그거는 수사기관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회수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금 돌려받은 돈이 한 푼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일단 2022년 9월경에 이제 건보공단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서 민사적으로 회수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예. 일단 계좌 압류 등이나 이런 추심을 통해서 한 7억 2천만 원 정도는 지금 피해 회복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한 39억 원을 지금 피해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보통은 이렇게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양형에서도 감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의 태도로 익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문제는 이 피의자, 피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변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회수되지 않으면 손실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직원 3명이 중징계됐다고는 하지만 관리 부실이 드러나서 결국은 수십억 대의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단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서 주력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투자했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거래 기록을 이제 요청한 상태라고 하고요. 일단은 거래 건수가 한 1만 건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 투자했던 사실관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누락된 자료도 있고 자료가 방대해서 실제로 투자해서 얼마를 잃었는지 또는 잔액이 있는지 또는 다른 곳으로 자금이 융통된 것은 아닌지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이 돈을 다른 경로로라도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범죄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거든요. 근데 예. 몰수하거나 추징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추징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인명의 재산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특히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돈도 본인이 이게 범죄 수익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정황까지 나아가야 이제 그 사람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범죄 수익이 아직 남아 있는지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사안입니다. 범죄 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 씨가 받고 있는 그 혐의가 횡령 혐의잖아요.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이제 특경법상 횡령 금액이 이제 5억 원을 넘기 때문에 특경법상 이제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적용되게 되고요. 예. 나아가서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범죄수익 은닉법을 규정을 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이런 사실관계를 이제 허위로 가장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 보니까 횡령죄로도 그렇게 뭐라고 형벌이 이렇게 세지가 않다, 형량이 세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횡령과 배임, 범죄 수익 은닉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기가 하도 횡행하고 이런 그 횡령 범죄도 많아지면서 이거 범죄 한번 저지르고 감옥에 몇 년 다녀오면은 이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잘 숨기기만 한다면 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아까 특경법을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해서 처벌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이제 처해질 수 있는데 실무상 양형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횡령 같은 경우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0억, 그러니까 5억 이상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3년에서 한 6년 정도의 어떤 양형 기준으로 이제 이 사람이 처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23억 원을 은행에서 횡령한 직원 같은 경우 6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예. 700억을 횡령한 사건에서는 이제 징역 15년, 12년 이렇게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700억이라는 돈을 횡령을 해서 한 15년만 살고 나오면 나는 수백억대의 어떤 범죄 수익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대법원 양형 기준이 좀 바뀔 필요가 있고 예. 특히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할
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많이 양형 기준이 높아지곤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도 한 3년, 6년만 살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최모 팀장도 생각하고 도주했다가 지금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일반인들이 수십억을 벌려면 평생 거쳐서 벌어도 못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형 기준을 좀 높여야 이런 횡령 범죄,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좀 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좀 호소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직접 모신 분이기도 했어요. 유현수 선수였습니다. 아침 일찍 훈련을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고 몸이 이제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4년이었습니다. 네, 일단 사안은 2022년 10월경에 발생을 했고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 사고를 냈고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5명을 이제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만 0.117%면 뭐 거의 만취 상태의 음주 면허 취소 상태의 수준으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이외에도 또 다른 여성에 대해서 준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실형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된 상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재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유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신체 장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 그리고 그 때문에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심지어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5의 젊은이였고 전도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고 앞으로 25,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유현수 선수를 모셨을 때 25이었으니까 이제 올해 한 살 더 먹었죠. 근데 그렇다 해도 20대 중반에 아주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는데 일순간에 음주 사고로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징역 4년이라는 게 사실 쉽게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고 제가 이런데 가족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가족들은 뭐라 하시던가요? 일반인들도 이런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몸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업까지 잃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른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범죄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 이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건데요. 당연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구형보다 낮게 형량이 나와서 가슴이 아프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은 4년 뒤에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서 사회 활동한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도 중상해를 입은 점, 그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으로 이제 실형 선고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반인들 반응을 많이 봤더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4년밖에 안 나오냐 이런 것 때문에 재판부를 비난하는 댓글도 좀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또 양형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위험운전 치상죄에 가중한 양형 요소, 기본 양형 요소가 아니라 가중했을 때 양형 요소가 2년에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도 그 양형 기준의 가장 높은 5년형을 구형을 한 것이고 재판부는 그중에 4년형을 선고를 했다면 양형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탈되거나 특히 선처하는 사건은 아니고 엄중하게 처벌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피해자들 입장, 특히 대중들 입장에서 음주로 사고를 내서 이렇게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4년형밖에 안 되느냐.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양형 기준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현수 선수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은 가해자에게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였거든요. 가해자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현수 선수를 법률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중들의 그 눈높이와 현실적인 그 양형 정도의 그 괴리가 또 특히나 이제 또 음주 사건에 대한 강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거는
좀 일반 대중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형식적으로 선거 직전에 이제 진정한 어떤 사과의 의미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좀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공탁을 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한 점은 저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현수 선수를 법률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오군성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딱 두 가지네요. 일단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공탁을 했다. 700만 원을 공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공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형사 공탁은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울 때, 인적 사항을 없을 때 형사상 이제 변제한 배상금을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통상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형 요소로 감경을 해주는 요성에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공탁금도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상당한 금액을 이제 공탁하는 경우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에서 유현수 선수 측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보고 어떤 피해자가 이게 진정 어린 사과냐, 마음을 담았다고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선수 측에서도 이것은 진정성 없는 공탁이라고 이제 받고 이에서 이제 용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탁을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상당한 그 피해를 회복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감형만을 바라는 것이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탁하면 감형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탁한다고 해서 감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배웠고요. 끝으로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짧게요.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중의 법 감정과 판결과의 어떤 괴리를 줄일 만한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점은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점은 선처받거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죽여도 집행유예를 받는 사건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대폭 강화된 우리 어떤 실무 양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촉구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가해자께서는 유현수 선수에게 사과 좀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면서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오늘부터 본격 강행합니다.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흐름을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함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세호 도쿄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선인 추도비 앞에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 강제동원으로 숨진 조선인들을 추모합니다. 추도비에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세워져 20년 동안 같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곳 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추도비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관할하는 군마현은 오늘부터 추도비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2012년 추도식 당시 일부 참가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해 정치적 중립 약속을 어겼다며 설치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은 겁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군마현의 방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強制連行っていう言葉自体もう事実のはずなのに、それを日本の政府に忖度したっていうのもひどいですし、今すぐにでももう思いとどまってやっぱり撤去は撤回してほしい。
추도비 철거에는 우익단체들의 끊임없는 압박이 작용했는데 철거 하루 전날에도 추도비 근처에 우익단체 회원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군마현의 철거 방침이 일본의 과오를 부정하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県行政としてそういう歴史修正主義、歴史を否定するようなやっぱり姿勢だ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受け入れざるを認めざるを得ないんですよね。こういう 일본 내 여러 곳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있는데 군마현의 철거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시다 정부는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 도중에 괴한이 침입해 총을 쏴 신도 1명이 숨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살인 용의자 2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 뒷문으로 복면을 한 괴한들이 들어옵니다. 앞서 들어온 남자에게 총을 쏘자 서 있던 신도들은 놀라 의자 아래로 숨습니다. 괴한들이 들어와 총을 쏜 후 문 밖으로 사라지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50대 남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Kendisi hiçbir şekilde hedef değildi. Hiçbir şekilde politikayla veya bir örgütle bağlantısı yoktu. Zaten zihinsel engelliydi kendisi. Gitti ve orada kader kurbanı şehit oldu. 이스탄불 시장은 갈등이 있는 곳이 아니라며 슬퍼했습니다. Bir kere bu şehrin ve bu ülkenin azınlık vatandaşı yok. Hepimiz bir asil vatandaşız. Bir arada yaşıyoruz. Bir canımızı bile kaybettiğimizde bizim içimiz yanar. 교황도 주일 기도 후 애도를 표했습니다. Esprimo la mia vicinanza alla comunità della Chiesa Santa Maria Andraperis a Istanbul, che durante la messa ha subito un attacco armato. 튀르키예 당국은 달아난 용의자 2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테러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이슬람 국가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달 교회와 유대교 회당 등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32명을 체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회의원 피습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근 잇따른 정치인 대상 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빠진 반쪽 상임위 회의 진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인데요. 부동산 침체기 이런 사업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2년 전 사전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의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한 땅만 황량하게 남아있고 터파기 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본청약에 거쳐 내년 11월 30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더니 급기야 건설사가 최근 사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전면 철회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 청약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전 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여기가 6억 9천 정도에 매매됐었거든요. 6억 9천에서 6억 5천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했었죠. 5억 8천 정도면은 5억 7, 8천 사이면 매수할 수 있죠. 건설사는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리가 급등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 사전 청약 제도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역시 부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받고 사업을 중도 철회해도 별도 위약금을 물진 않습니다. 고금리와 PF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분양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을 받은 아파트 45곳 가운데 예정대로 본 청약이 진행된 곳은 지금까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Next mistake, love's a game, wanna play.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on our vote.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마저 당했습니다. AI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가짜와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필요한 걸까요?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상이 앞서 나갔는데 사실 뭐 미국 경제를 움직인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 스위프트마저 당했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인이 딥페이크 기술에 당한 게 한두 번은 그렇죠. 아니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안 됐긴 하지만 유명인이니까 저 정도로 주목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절대적인 다수의 딥페이크 동영상은 사실은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사람, 특히나 이제 음란물이나 이런 형태로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황이.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아동도 이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법적 조치나 제도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해당 이미지가 뒤늦게 차단 조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미 SNS 상에서는 4,700만 회 이상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조회가 됐고요. 그래서 팬들은 당연히 분개하면서 X가 왜 이렇게 좀 뒤늦게 조치를 했냐라면서 분개를 하던데, 그럼 이런 SNS 플랫폼에서 아직 이런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이미지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요. 네. 공식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도 사실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뻔하게 딥페이크인 건 당연히 쉽게 걸러지지만 그 애매한 부분은 결국 사람들이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금박금박 대응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훨씬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응이 확실히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예, 방송 보시고 딥페이크가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을 다른 몸과 합성을 해서 진짜인 것처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기술 또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지금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성형 AI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소리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AI 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이걸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진 절대로 않고요. 아닌가요? 예. 핵심은 예전에도 사실은 인공지능 전에도 합성 이미지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CG 많이 써가지고 전혀 비현실적이지만 너무 생생한 그런 이미지 만드는데 예.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 훨씬 빠르게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다 일일이 소루로 해야 됐던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일반인들도 별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그냥 마치 그 저 문서 프로그램 쓰듯이 그냥 화질이나 이런 거 몇 개 선택하면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의 딥페이크의 그 딥이 이제 심층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그 층위를 가져서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인데요. 예.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래픽으로 딥페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 사건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관련 입법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딥페이크로 인한 음란물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럼 관련 규제는 지금까지 어때왔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규제가 당연히 있었는데요. 그 규제들의 성격이 지금 디지털 기반 그리고 특히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확대된 요 상황에 잘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그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느 플랫폼이든 올리면은 그 만약에 1시간 내에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게 그 사이에 수천만 회가 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포털의 책임자들이 관리의 책임을 지고 그 만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 단위로 미국에서 주 단위로 약간의 규제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연방 수준의 제도가 없어서 이제 미 백악관도 이제 그런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규제도 규제인데 저는 걸러내는 것도 기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합성 사진이다 이러면은 뭐 딱 티가 났고 그렇죠. 최근만 해도 뭐 손가락이 뭐 합성 사진이다 해서 보면 손가락이 6개고 막 이런 일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은 뭐 그나마 좀 걸러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딥하게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정교해지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나?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그 어떤 기술적인 그 제한 조치는 이제 예. EU에서 AI 법안 만들면서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 생성형 이미지로 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게 생성형 이미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그 검증 방법을 같이 제출해야 돼요. 심사를 받을 때. 그런데 예. 이제 거기까지 보면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세상에는 창과 방패 기술 경쟁 문제가 있어서 예. 그거를 회피하는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이런 어떤 페이크 동영상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은 만드는 데다가 다 그 워터마크라고 그래가지고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안내하냐면 워터마크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라. 웬만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다 지울 수 있다. 아예 그렇게 안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윤리적 고려나 제도적 고려가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참 쫓고쫓기는 추격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딥페이크가 근데 이미지뿐만에 아니에요. 움직이는 영상 그리고 목소리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모방한 가짜 목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예. 바이든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걸러내는 기술이 일단 제 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딥 보이스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나 딥 보이스나 너무 그 정교하고 기술적이어서 이거 걸러내는 것도 진짜 문제겠다 싶어요. 예, 사람 앵커님뿐 아니라 아무도 걸러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가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떻게 판독하는가까지도 이제 고려해 가면서 그 강화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보이스피싱에서 사실 아주 생생한 문제예요. 보이스피싱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데이터 원래 이게 어떤 특정 인물의 목소리 데이터를 많이 취득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패턴이야. 지금도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나 어조 같은 것들을 이제 흉내내는데, 근데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시간으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실시간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믿을만 해도 그거를 일단은 의심을 할, 특히 디지털 상에서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챗GPT도 생성형 AI여서 궁금해서 여쭤보면 그 챗GPT가 작성한 그림을 걸러낼 수 있는 AI가 또 만들어졌다. 그럼요. 네, 근데 그 정확도가 아직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기술이 속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되게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확률로 줘요. 예를 들어서 90% 확률로 AI가 만든 것 같다. 10% 확률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사실 원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럴듯한 이미지나 그 목소리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기존 현실의 것과 같은지 다른지는 일률적으로는 예스 노로 나올 수가 없고 확률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간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 순간. 그렇군요. 이게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서 큰일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파급력도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테일러 스위프트 사례도 들었고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 한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니까 지난 연말에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풍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사하거나 성대모사하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분장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게 페이크라는 걸 알고서 그렇지만 거기서 풍자되는 것들을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을 도와주는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페이크 동영상에 대한 규제에도 그런 어떤 건전하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산적인 민주주의적 담론 형성 과정은 도우면서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제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갈라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적 그 의사결정 과정, 특히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견해를 듣고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견해인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 많게 좀 느껴지는데 또 그만큼 윤리나 도덕의 속도가 기술 발달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기보다는 사실은 순기능이 많으니까 인공지능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 순기능만 강조하는 분들은 순기능을 위해서 혁신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회가 적당히 이제 그런 낙관적 기대를 하시는데 그건 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기술의 역사를 보면 항상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기술일수록 그 기술이 가지는 역기능들에 대해서 미리 윤리적으로 대응하고 제도화를 만들고 했을 때 오히려 사회가 치러야 되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기술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상대적으로 파워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눈을 함께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 혹은 대책,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아무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아무 콘텐츠나 만드는 걸 무조건 허용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도 저는 눈이 나빠서 아예 법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어린 친구들도 막 인공지능 사용해서 페이크 동영상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이나 그러니까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공지능의 활용 권한들을 주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그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또 교수님께서 AI 윤리 전문가로서 좀 발달된 과학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는 정말로 파워풀한 기술이고 사실은 잘만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미 현실화된 게 많아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임 있는 태도로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활용하는 그 분별 있는
사려 깊은 그런 어떤 책임 있는 태도로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에게 총 쥐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AI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사용자가 주의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좀 윤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기업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도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악용될 수 없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국가나 사회의 어떤 그 정책 위반자들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책들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출연을 하게 돼서 좀 너무 안타깝기도 그러네요. 해요. 그냥 이 좋은 기술 더 잘 활용하자라는 주제로 다음에 또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기업들이 연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가 업황과 실적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최대 매출을 달성한 LG전자는 생활 가전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 구성원에게 기본급의 445에서 665%에 해당하는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생산성 격려금과 별개로 1인당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초과이익 성과급 예상 지급률이 0%로 책정되는 등 성과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한낮에도 영상 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점차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도 정체되면서 현재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밤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방의 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만 한파특보가 남아있고요. 낮 동안 서울이 영상 4도, 부산 9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